370명. 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청소년의 숫자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숨진 10대는 7.9명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10대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8년째 자살.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생각해본 비율도 성인의 3배에 이릅니다. 이처럼 그 어떤 질병이나 사고보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건 바로 마음 건강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목도나 지원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EBS 뉴스는 오늘부터 연속 보도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면 아래서 골마가고 있는 10대들의 목소리를 서진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올해 18살인 정빈 양. 중학생 때부터 우울 증상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의 공부 압박이 특별히 심한 것도 아니었지만 막연한 학업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서울대 못 가면 엄마가 날 죽인다든지 다른 애들이랑 경쟁해야지, 내가 잘하는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지, 얘 왜 이렇게 잘하지? 난 더 잘해야 되는데. 하지만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까진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만 비춰졌습니다. 진짜 무난하게 평범하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제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느낌? 우울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 문제는 공부 고민이나 또래 간의 갈등처럼 누구나 겪을 법한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털어놓고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우울감을 느끼다가 환청까지 시달리게 된 하영 양도 그랬습니다. 즐거워? 행복해? 기억해. 넌 혼자야. 어렵게 용기를 내서 자기 상황을 고백해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다 같이 있는 강당 같은 자리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신 거예요. 애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너 불안장애 있다며, 사람 많은 데 있어서 괜찮아? 오히려 주변의 편견과 과잉 반응에 상처를 받으면서 스스로를 혐오하고 자해를 반복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엔 딱 그렇게 했었는데 점점 강도가 세지고 지금 중단한 상태지만 아직까지도 충동이 오는.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아동 청소년은 최근 4년 새 2,000명이 늘었고, 우울증 치료를 받은 10대 청소년도 52%나 급증했습니다. 수면 아래서 골마가고 있는 위기 신호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절실하게 호소하는 것도 어렵게 보낸 위험 신호를 사춘기의 예민함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달란 겁니다. 저는 그저 그냥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주면 그 손을 잡을 용기가 있을 뿐이었는데.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 문제를 들여다보는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 문제부터 자해와 자살 시도까지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는 나빠지는 추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속 위기 징후를 숨긴 채 방치된 청소년들은 훨씬 더 많다는 건데요. 실제 EBS 취재진이 모바일 기반의 청소년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자살 시도가 우려될 정도로 극단적인 상태에서 신고된 건수가 지난 1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진석, 배아정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밤 11시,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서우영 상담사가 출근합니다. 야심한 시각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아이들의 상담 요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출근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코드 블루가 떴습니다. 지금 처음에 들어오면서 자살, 자해 충동이 들어요. 충동이 너무 심해서 자기는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상담에서.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언급하는 등 긴급한 상황일 경우 상담사는 경찰이나 구급대에 신고하게 됩니다. 약 50분 뒤 신고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있는 병원으로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올해 이 센터에서 청소년 자살 시도나 자해 관련 상담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매달 평균 29건, 하루에 1명꼴입니다. 112 신고를 하는 와중에도 쉴 새 없이 울리는 상담창 알림 소리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미 자해를 해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는 혼날까봐 말을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 오는 거예요, 애들이.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의 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해마다 7만 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살 시도가 심각하게 우려돼 112와 119가 출동한 건수는 지난해 기준 65건. 그런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이미 238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3배 이상 넘어섰습니다. 10건이 넘어가기도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호를 놓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상담원들이 조금 더 대기를 하고 점심시간에도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불안과 우울, 심하면 자살 충동 문제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게 박힌 마음건강 문제를 50년 가까이 지원해온 또 다른 기관의 이야기, 이어서 배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전화기는 서울시 19개 한강교량에 설치되어 있는 생명의 전화입니다. 위기의 순간 학생들은 이 수화기를 들고 마지막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생명의 전화에 청소년 전용 상담 채널이 개설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상담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청소년만을 위한 사이버 상담 채널을 만든 이후 4개월 만에 4,000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SNS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겠다. 10대 학생들은 게시판에 자신의 어려움을 글로 쓰고 상담원과 채팅,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합니다. 상담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교우관계와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학업과 진로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자살과 같은 위기 문제도 524건이 접수됐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중학생의 나이대 혹은 고등학생의 나이대가 주된 청소년 내담자이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 초등학생 내담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만 10세, 11세, 12세 이 나이대 청소년들도 많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마음건강 위기 학생. 급증하는 상담 수요가 청소년들의 절박한 호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 학교 현장의 고민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숙제로 떠오른 청소년 자살 문제. 이제 질문은 도대체 왜라는 지점에 맞춰집니다. 이를 밝히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아이가 숨질 때마다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징후는 없었는지, 또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까지 파악해 적은 자살 학생 사망 사안 보고서인데요. EBS 취재진은 그동안은 공개된 적이 없었던 이 보고서의 분석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서진석, 진태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학생 자살 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지난 2017년 114명이었던 학생 자살자는 지난해 21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2017년보다 각각 3배씩 증가했습니다. 자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한 학년 내려갔습니다. 스스로 숨지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동시에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살 전 학생들은 어떤 문제들을 겪었을까? 학업 문제와 가족 문제, 개인 문제의 비중이 고루 높게 나타났는데 평균 2개의 문제가 중복되는 등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교우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고 부모님하고 우울 때문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셔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자살 충동들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학업 문제 중에선 진로에 대한 고민이 평균 22.5%로 가장 많았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달라졌습니다. 학습 의욕 부진을 겪은 학생은 지난해 23건으로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 5.7배, 학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지난해 22건으로 3.7배 늘었습니다. 가족 문제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전체의 47.8%에 달했고 개인 문제로는 정신건강 문제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는 지난해 58건으로 2017년 15건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은 모두 사후에 교사의 관찰로 이뤄진 만큼 실제 학생들이 자살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또 하나의 특징은 학생의 자살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기 어려움을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 내가 그냥 참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는 학교에서 발견하기가 어렵다. 위기 징후가 나타난 경우는 10명 가운데 2명 수준에 불과했는데 주로 잠을 자지 못하거나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자살 전 변화가 없었다는 답은 72.9%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7배 많았습니다. 이어서 진태희 기자가 학생들의 자살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평상시 우수한 성적과 바른 생활로 모범생이라고 평가받던 아이. 그런데 학기 중 돌연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학교 안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일입니다. 상담실에 방문하거나 교사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털어놓은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듣기로는 착하고 또 학교의 규칙이나 이런 것도 잘 지키는 학생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어떤 문제점이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또 밝아 보이는 학생인데 그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자살한 아이들 대부분은 학교 생활에서 드러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출결 현황을 보면 양호 비중이 제일 큰 반면 무단지각이나 조퇴, 결석을 하는 경우는 매년 10% 이하였습니다. 품행 문제 역시 없었던 경우가 평균 86%였고 교내 징계나 법적 조치가 있었던 경우는 심지어 2019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겉으로 티만 나지 않을 뿐 안으로 곪아가는 마음의 병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자살한 아이들의 절반가량은 사망 전 2달 이내로 정서행동 문제를 겪었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겪었던 마음의 병은 우울이었습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의 1위입니다. 특히 우울감을 겪었던 아이들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살한 학생 가운데 정신질환을 진단받는 비율 역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치료 중 자살했는데 이런 아이들의 비율은 지난해 가장 높았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음의 병이 결국 죽음으로까지 번지는 상황. 하지만 문제가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시기도 놓치면서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 문제를 살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위기 학생들을 선별하는 시스템은 얼마나 촘촘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심각한 정서 행동 위기를 겪는 학생들도 겉으로는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기적으로 선별 검사를 통해서 위기 학생을 미리 찾아내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지난 7년 동안 자살로 숨진 학생들의 사후 보고서를 전수 분석해 봤더니 이 같은 선별적 지원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마음이 힘든 학생들의 위기 신호를 조금이라도 빨리 파악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먼저 3년마다 한 번씩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행동 특성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면 관리군으로 분류돼 학교에서 개입합니다. 그런데 자살한 학생들이 사망한 해에 검사를 받은 비율은 2017년 29.8%에서 지난해 22.8%로 평균적으로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검사 주기가 워낙 길다 보니 학생들이 위험에 빠진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지난해 자살한 학생 가운데 관리군으로 선별된 비율은 17.7%, 지난 7년간 평균은 21.4%입니다.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데도 자살한 학생 10명 중 7명은 정상군으로 분류된 겁니다. 관리군으로 선별된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는 학교 상담실과 담임상담 위주로, 학교 밖에서는 병의원이나 위센터에서 도움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10명 중 한두 명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이유로 지원까지 연계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서행동 특성검사 이외에도 여러 경로로 위기 학생들을 찾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아이들을 발견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전문가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제든 개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에서 찾아낸 위기 학생은 95명으로 이 가운데 70%는 검사에서 관리군으로 선별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담임교사의 관찰로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학생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부터 학교 관찰까지 모든 경로를 통틀어서 자살 전 위기 학생으로 파악된 비율은 전체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자살한 학생 2명 중 1명은 학교의 안전망을 벗어난 상태에서 숨진 겁니다. 자살 때문에 계속 위클래스를 두드리고 방문하는 친구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가 조금 잘 되는 편인 것 같고, 성격이 평소 내성적이면서 자기 표현을 안 하는 아이들을 조금 찾기가 어려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위기 학생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마음 건강에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위험군과 정상군의 경계도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고위험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들도 바로 고위험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고위험군 아이들을 선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소위 정상군과 그 관리군, 고위험군이라는 경계 자체가 좀 굉장히 이렇게 약화돼 버린 측면들이 사실 있고요. 자살 1년 이내에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한 학생의 비율도 최근 7년 동안 각각 5배, 3배가 늘어난 상황. 더 늦기 전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결국은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뭔가 내가 어려움을 평소에 잘 표현할 수 있는 거. 근데 표현을 하려면 내가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감정을 알고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라이프 스킬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자살 예방이라든가 또는 정신건강의 위기라든가 조금 취약한 친구들이 잘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으려면 위기 학생을 선별해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보편적인 예방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네, 청소년들의 마음 문제를 취재할수록 깨닫게 되는 건 마음의 위기는 이제 더 이상 일부의 문제도 아니고 마치 감염병처럼 확산 속도도 빠르다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이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경우엔 더 그렇습니다. 청소년 자살이 또래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혀낸 연구 보고서를 저희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학교 현장의 대응 방향에 시사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긴 아이. 친구들은 걱정된 마음에 SNS에서 행적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연락을 봐달라던 애원은 단 몇 시간 만에 추모의 글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전염되듯 남겨진 친구에게도 전해져 반복되는 자해와 자살 시도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너랑 제일 많이 놀았고 제일 많이 웃고 떠들었는데 왜 지금은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지? 그 잠깐 동안 얼마나 울었을까?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11년 친구로 끝나는구나. 재학생 한 명이 스스로 숨진 한 학교에선 사건 직후 전교생의 3분의 1 정도가 심리상담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동료되는 학생이 많이 있었다고 처음에 받아들였고, 그 학생과 친분이 있었던 학생은 지금까지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소수 있어서. 이처럼 또래의 자살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심리적 충격과 자책감 등 극단적인 감정으로 고통을 겪는 사례가 잦습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학생 자살이 발생한 중고등학교 17곳에 학생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4명 가운데 1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는 불안 증상을, 10%는 우울증 증상을 호소했고 5%는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자살이 다수의 또래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특히 평소의 마음 건강 상태와는 별개로 숨진 학생과 친밀도가 높을수록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반 학생이 46.1%로 가장 높았고 기숙학교 학생 33.4%, 같은 학년 학생 27.4% 순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아이들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EBS 취재진이 교육부가 지난 2017년부터 작성한 학생 자살 사망 사안 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재학생이 숨진 뒤 남겨진 학생들에게 응급 심리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평균 18%, 5곳 중 1곳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위기 학생이 있지만 일반 학생들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위기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분위기에서는 수시로 어떤 위기를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초중고등학생은 모두 214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전조 증상인 우울과 불안, 자살 충동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는 학생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안전망, 그 위태로운 둑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선별에서 예방으로, 일부에서 모두로 마음도 교육과 관리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